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법 강사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집팀이 그동안 저보고 너무 하얀색 와이셔츠만 입는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파란색 와이셔츠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입으니까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흰색 와이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이 유행이라면서요. 확진자 대신에 확진자, 그리고 신천지 대신에 살천지 뭐 이런 단어들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 준비하다 보면 살이 많이 찌잖아요. 저도 예전에 시험 준비할 때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더 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는 좀 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나시면 살이 알아서 줄줄 빠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시험 준비하면서 셀카 같은 사진들은 많이 남겨놓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흑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우리가 배울 부분이 전체 목차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6개 단원 중에 행정쟁송 부분을 지난 시간에 개관을 했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취소소송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차례입니다. 행정소송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는 단원이라면 그 안에서도 취소소송은 적어도 3문제 이상, 4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단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정쟁송을 공부할 때도 이 취소소송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단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소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소송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죠. 취소소송이란 법원이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취소소송의 종류를 물어보는 간혹 객관식 지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취소소송은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송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3가지 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확인해소, 또 하나는 이행해소, 그리고 이제 형성해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확인해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떠한 법률 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 보면 되고요. 이행해소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법원이 어떠한 법률 관계에 대한 이행 명령을 내는 소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성해소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법원이 어떠한 법률 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그런 소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법 요건과 관련된 논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적법 요건이 뭐였어요? 법원에서 하는 1차적인 판단이라고 했었죠. 즉 원고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1차적인 소송 요건 자체를 잘 구비해서 소를 제기하여야만이 2차적 판단, 즉 원고와 피고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는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적법 요건은 법률에 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적법 요건은 사실심 종결시는 물론 법률심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사실심과 법률심이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총 3심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심은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하는 단계의 재판이고,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다투는 법률심은 사실관계에 관련된 논점을 다투는 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다투었던 내용 중에서 법률적인 논점에 대해서만 혹시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3심, 즉 법률심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소송요건, 즉 적법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면서 1심, 2심 그리고 3심이 끝날 때까지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적법 요건 중에 몇 가지를 구비하지 못했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런 요건들이 구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나라 법원은 소 제기 시에는 소송 요건이 비록 결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종결 시까지 이를 구비하게 되면은 본안 판단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송 처음부터 소송 요건 자체를 모두 구비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 제기 시에는 소송 요건의 일부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판단 때까지 이를 구비하게 되면은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법 요건은 6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했죠. 바로 당대의 재전관이라는 두 문자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당은 당사자 적격, 즉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의미하고, 대는 대상 적격, 이게 이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이는 소의 이익, 그리고 제는 제소 기간, 그 다음 전은 전심 절차를 잘 거쳤는지, 마지막 관은 관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대의 재정관 자체는 여러분들이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줄줄줄 또 써나가야겠지만,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를 기술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당대의 재정관이라는 그 6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구조화해 놓고 각각의 논점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대상적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공부의 순서도 대상적격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PPT 보시면 제가 이제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화시켜서 목차를 적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행정소송에서도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도 취소소송, 그리고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적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대상적격이란 거는 이 소송에서 다툴 대상은 맞는지 아닌지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행정소송법 제19조를 보시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법을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신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이라도 봐주세요.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9조 읽어볼게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즉, 대상적격에 합격하려면 처분 등이라는 조건에 해당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처분이란 뜻은 또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볼게요. 자,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길게 적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각각의 단어들을 노란색으로 딱딱 잘라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물론 실제 사례에서는 이 7개의 요건 중에 단 1개만 문제가 될 때도 있고, 2~3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지금 처음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조금 더 쉽게 구조화해서 암기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7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의미와 실제 사례 중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차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요건들을 살펴보기 전에 처분 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행정청이 해야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권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분을 우리가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즉, 학문적으로 행정행위의 의미는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취소소송에서 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판례는 강학상 의미의 행정행위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간혹 시험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행정청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과 실제 사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의 의미는 기능상 개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상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강학상 행정청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강학상 행정청이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 및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외에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사인까지도 포함한다는 게 기능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행정청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이 들지만,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는 주체, 즉 그때의 행정청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사인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기출문제입니다. 여기서 대한주택공사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게 과연 행정청에 해당하나? 행정청의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이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비록 대한주택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다 할지라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처분을 했다면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성업공사,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처분을 했을 때 이 처분이 과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 역시도 성업공사 자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성업공사의 처분은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의 위임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 중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업단지 입주 변경 계약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문제인데 판례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은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공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취소소송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봐서 이 처분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1순환 또는 2순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들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판례들이 객관식 지문으로 나왔을 때 이 판례가 이런 논리에 의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던가 라고 고민할 새도 없이 바로 주택공사의 처분, 행정청 인정해서 처분성 인정,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처분 역시 그래 행정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 소송이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된다고 했더라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OX를 구분할 줄 알려면 지금은 1순환, 2순환 때는 제가 설명드린 걸 잘 들어서 이해를 했다가 3순환, 4순환부터는 계속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 계속 스치게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공부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0분 혹은 길어도 15분 안에 20문제를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마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경마장 가보셨죠? 그 경마장을 관리하는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 및 그 취소 결정이 과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판례는 이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부여 및 취소 결정은 일반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의 징계 내지 제재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부인한 판례입니다. 즉 한국마사회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긴 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은 국회의원 징계 처분과 관련된 거고 오른쪽은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처분과 관련된 논점인데 보시면 국회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불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같은 의원인데도 결론이 다르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쪽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 헌법 64조에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이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국회가 국회의원을 징계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조차 없는 처분에 해당하고요. 이에 반해서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처분은 국회의원의 처분 불가 규정 같은 헌법상 규정 자체가 없고 또 다른 법률상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례는 행정소송, 즉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논리는 단순하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소송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지방의회의 의원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자, 이런 판례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단원에서부터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판례는 수학 공식처럼 결론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얼핏 보면 비슷한 사실관계를 하더라도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각각의 판례들을 보면 그 논리들은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판례는 이 판례에 의하면 결론이 뒤집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런 사례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되고
비슷하지만 이런 사례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된다. 대신 처음 공부할 때는 결론만 외우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판례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이 판례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결론을 외우는 게 수험생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만약에 이 판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평석을 내고 싶다, 사설을 쓰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험생활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 또 제가 OT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도 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국회의원의 의원 징계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고,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처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처분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적법 요건 중에 우리가 대상 적격 공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처분 등이라고 했죠. 그 처분 등의 의미 중에서 행정청 다음, 즉 구체적 사실에 관한이라는 이 요건과 관련된 이론과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의미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 행위가 되어야지만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처분성 자체가 인정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개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소소송이 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출문제. 아까 우리가 봤던 기출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적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그 요건이 중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했죠. 바로 그 판례입니다. 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아까는 행정청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 관리공단의 처분이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논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즉, 이 판례에서는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행정청, 그리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이 두 가지 요건과 관련된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이 판례가 그 두 가지 요건과 관련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업단지 입주 변경 계약의 취소 처분, 이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 O, X에서 O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판례. 국토교통부 내부 지침에 따른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처분이 과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이 역시 판례는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에 대한 부분은 실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처분 역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과 관련된 판례인데 이 판례 역시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읽어볼게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네 병원을 가다 보면 어떤 병원은 뭐뭐뭐 피부과라고 적어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뭐뭐 의원하고 옆에 진료 과목 피부과 이렇게 적어진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있고 일반의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보통 법대를 나와서 의사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들은 일반의, 거기서 전문 과목 공부를 위해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들은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일반의 선생님들이 병원을 개업하게 되면은 뭐뭐뭐 의원이라고 하고 진료 과목은 옆에 따로 적게 돼 있어요. 이에 반해서 전문의 선생님들은 바로 이름 옆에 뭐뭐과 의원이라고 이름을 적게 해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련 규정에서는 전문의 쌤이냐 일반의 쌤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한 규정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적어져 있다는 거죠. 즉,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 즉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이 법령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논점인데, 우리 판례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등의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을 때는 그 자체는 처분이 되겠지만 이 시행규칙 규정 자체만으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행정소송, 즉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판례의 논리대로 이 규정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외울 때도 병원 간판에 진료 과목을 표시할 때 글자 크기를 제한한 것만으로는 처분성이 인정되기 부족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또는 행정규칙인 고시라고 할지라도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규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관련 사례를 좀 더 보면은 보건복지부 고시, 이 고시 역시도 규정 자체입니다.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됐는데 구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이게 과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아까 의료법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그 규정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자체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그리고 요양기관들에게 법률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했어요. 따라서 아까 의료법 시행규칙과는 다른 결론을 맺고 있죠. 여러분들이 OX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논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자체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사러 가는 사람도 그렇고 약을 파는 기관도 그렇고 이 표에 따라서 약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했던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마지막 판례를 한번 더 볼게요.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가 과연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자, 이 고시 역시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이 처분에 대해서도 위 결정 및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와 포장 의무,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규정 자체만으로도 처분성을 인정해서 결론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한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구체적 사실에 관한 문구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들을 봤는데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떠한 판례가 대상 적격 중에서 처분의 의의를 잘라놓은 그 단어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만 빨리 구분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단어인 법집행 단어와 또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법집행의 의미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나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법집행이 되려면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이 아니라 민원인, 즉 국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단순히 행정청이 민원인에 대하여 하는 알선이나 권고, 그리고 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와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집행이라는 단어가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급 행정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동의, 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법 집행의 의미랑 비슷하죠. 국민에게 한 어떠한 처분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해지는 승인, 동의, 지시 등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보면은 또 판례에 의하면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의 등재자 성명 삭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 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삭제 행위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승진 명단에서 어떤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한 내부적인 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결론이 또 바뀝니다. 교장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보면 비슷한 사실관계를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판례를 욕하기보다는 그 논리를 이해하고 결론을 암기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수험생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그 논리를 한번 봐볼게요. 자, 판례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절차적 기대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승진 임용 제의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을 했죠. 자, 같은 승진 후보자라고 할지라도 일반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에서 제외되는 처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좀 의아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는 일반 승진 임용자는 삭제행위가 처분성이 없고 교장 승진 임용에서는 삭제행위가 처분성이 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또 볼게요. 판례에 의하면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맞는 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실제 판례 입장은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및 고발 의견과 관련된 판례인데,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 및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또한 고발 조치 자체가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또 그도 그럴 것이, 실제 공정위가 어떤 사건을 들여다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 또는 고발 의결을 했다고 할지라도 검찰에서 다시 이 사건을 봐서 기소를 할 건지 혹은 사건을 종결할 건지는 그때 다시 또 처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및 고발 의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 결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출 또 봐볼게요. 병역법상 신체 등의 판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판례는 병역법상 신체 등의 판정은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 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 처분을 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병역 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 등의 판정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군의관이 신체 등의 판정을 했어요. 이게 뭐 몇 급이다, 몇 급이다. 근데 이 몇 급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 요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판단을 기초로 해서 병무청장이 너는 현역이다, 너는 공익이다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어야지만이 최종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그 처분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지 군의관의 신체 등의 판정에다가는 취소소송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 문제 역시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론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도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또 짚어볼게요. 자, 오늘 취소소송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당대의 재정관, 이 두 문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대상적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 그 중에서 행정청, 그리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리고 법 집행행위까지 각 의미와 관련된 내용과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판례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법 공부 자체가 양이 많고 또 휘발성이 많은 과목, 즉 빨리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목인 만큼 매일매일 배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복습하고, 관련 단원의 기출문제들, 교재에 나와 있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은 기출문제들 역시 반드시 풀어보고, 물론 지금이 1회독, 2회독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 볼펜이나 형광펜 사용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본다거나 샤프로 살짝살짝 표시해서 일단 눈에 스치는 거를 목표로 하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취소소송 대상적격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